꼭 아침이라서 이 대답 안 하시기로 결의를 하셨나? 네. 지금은 혹시 장애 등록을 어디서 하죠? 심의를 국민연금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해요. 그래서 가서 하는데 그때는 장애복지관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 해서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저는 1급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 이 직업훈련소를 수료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직업훈련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이 직업을 하려고 지금 직장을 가지고 했는데 직장을 못 가졌어요. 그 당시 장애인이 직업을 가진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컴퓨터를 배웠는데 컴퓨터 우리 학생들 중에 최고의 점수를 받았어도 이 꼴찌의 사람은 되고 저는 이 직장을 못 가졌어요. 그 이유는 진짜 공부 못했던 내 친구 태수는 이 컴퓨터 같이 교육반을 맨날 뺑뺑이 쳤는데도 직장을 가지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직장을 못 가진 이유는 그 친구는 소아마비 장애인이고 조금 목발 짚고 걸을 수 있었고 저는 이제 휠체어 탔기 때문에 못 가졌던 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직업을 갖지 못했고 그리고 난 뒤에 이 93년도 오늘이 며칠이죠? 8일이죠. 아, 우리 노들장애인약 개교 기념이네요. 네, 오늘 93년도 8월 8일 날 개교한 노들장애인약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게 저의 간략한 이 삶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거는 저의 소개가 우리 노들장애인약에서는 저를 고장이라고 불러요. 교장이 아니라 왜 그러면 일단 제가 조금 고장났잖아요. 그래서 안고 그러니까 좀 고장났는데 우리 야학 학생들의 대다수가 뇌병변 발달 장애인입니다. 그들은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93년도까지 장애인의 이 특수교육법이 없었고 교육법 내에서 장애인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제외 조항이 있었어요. 지금의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법을 중증장애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제외 조항이 있듯이 그 당시 교육법에 중증장애인의 이 같은 경우 초등학교 제도교육을 초등학교 의무교육인데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외 조항이 있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학齡기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들이 지금의 교육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략 장애인 통계 보면 한 40에서 50% 가까이의 장애인이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학력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 교육받지 못했던 최중증 장애인들이 우리 노들장애인 야학을 다니고 있고 학교라고 하면 주로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구나. 학력을 굉장히 뭐 홍익인간이라고 하지만은 학력이 기반이 되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학력을 기반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차별받아왔던 그 현장들을 오히려 바꾸는 힘을 가지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을 해왔던 역사가 바로 노들장애인의 역사이고 아마 여기에 차별 역사들에 많은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친구들이 노들야학 출신이기도 하고 야학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위 이야기하면 학력 중심이 다른 교육을 하면 좀 일단 다르게 보자냐 이상하게 보자냐 그래서 일탈되어진 모습 이야기하면 고장났다고 주로 보는 이런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문화에 좀 일탈한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고장난 학교라고 농담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표로서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을 노들장애인 야학 고장의 이름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5분 동안 했네요. 이게 몇 시까지 교육을 해야 되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9시 50분요? 와, 그렇게 길게 해요? 이제 잘 보이시나요? 예. 장애 등급제 차별의 역사입니다.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진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대한민국의 장애인 지금의 법률들은 열 몇 개가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데 최초의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이에요. 그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집단에 대한 법률이 없었어요. 그래서 19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이 만들어지면서 1987년도에 장애인 등록 시범 사업을 하고 그리고 바로 88년도에 장애인 등록 사업을 전국을 확대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1988년도에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가서 등록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당시부터 이제 장애인 등록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설명할게요. 이게는 손석희가 이제 장애인 등록됐다고 막 방송하는 그입니다. 손석희 굉장히 젊죠, 그죠? 88년도에 손석희 뉴스가 MBC 뉴스여서 막 장애인 등록을 막 하는데 이 영상의 이제 핵심적인 것은 등록은 시작이 됐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잘 등록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나중에 장애인 연금 등 이런 것들이 확대 실시될 때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이 뉴스 기사입니다. 이게 1988년도인데요. 그래서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인데 바로 그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예측한 서비스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장애인 연금이에요. 1988년도에 장애 등록을 하면서 장애인 연금 등 확대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 연금은 언제 확대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도입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10년도에 돼요.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이 뉴스에 이거 하는 거는 이제 기준 문제 막 나오는 거예요. 장애 등록, 의학적 손상 이런 이야기 막 나오는 건데요. 아무튼 이 장애 등록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 가졌던 문제점들을 MBC 뉴스가 발표하면서 장애인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들을 위해서 장애 등록을 까다롭게 해야 된다. 아니다. 까다롭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의학적으로.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게 등록 시작할 때의 뉴스인데요. 잘 봤으면 좋았을 건데 아무튼 잘 안 나와가지고. 그리고 1989년도에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1989년도에 이 장애 등급제의 전면적인 시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15가지 유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장애 등급 판정 지침이 제작이 돼요. 그리고 2007년도에 1998년도에 여기 보십시오. 1998년 장애 등급 판정 지침에 대해서 2007년도까지는 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자, 장애 판정 지침이 제작이 되고 여기 2007년도에 장애 등급 심사 제도가 다시 도입이 되는데 이 시간이 대략 7년하고 대략 따지면 한 10년이 넘죠. 계산이 안 되네. 2007 빼기 예? 10년이 넘죠. 그럼 왜 2007년도에 왜 장애 등급 심사 제도가 왜 도입이 됐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1998년도, 1988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작된, 그래서 1998년도에 정해 판정 지침 제작 뭐 이런 거 좀 더 정교하게 하는데 왜 등급 심사 제도가 2007년도에 도입된 이유가 뭘까요?
쭉 98년도부터 쭉 왔던 이런 제도로 된 이렇게 쭉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급 심사를 다시 제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등록할 때 이미 등급이 결정되고 있는데 그런데 2007년도에 등급 심사 제도를 다시 하겠다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활보였어요. 그 당시 활동지원 서비스가 언제 제도화됩니까? 2007년도가 전면화되는 거예요. 2007년도 4월이죠. 그리고 2010년도 돼서 이 등급 재심사를 의무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등급 재심사 의무화를 이 생사의 저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싸웠던 영상입니다. 등급 재심사 전면화시킬 때 저희가 정부를 향해서 싸웠던 이 사진들이에요. 장애인들이 등급제 생사서울 해가지고 교수가 하듯이 이렇게 싸웠고 복지부 앞입니다. 이게 복지부 앞에서 이렇게 1급 뭐 하면 짜고 이렇게 잘랐던 급수로 잘라버리는 이걸 퍼포먼스 했던 투쟁입니다. 근데 바로 등급 재심사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막 자르기 시작했는데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느냐? 라는 질문이 있어요. 과연 그 기준은 객관성이 있느냐? 누구에 의한 객관성이냐?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이게 장애 등록의 출연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죠. OECD에 비해서는 굉장히 장애 등록률이 출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대략 OECD 평균 13%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6%인데 5%예요. 5%. 그 잘려서 5%입니다. 바로 이 장애 등록과 등급이라는 것은 장애가 어느 정도라는 기준을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주는 굉장히 절대적인 대한민국의 장애인의 삶을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기준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장애인이 등록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누가 그러면 그 기준을 만드느냐? 이런 질문들이 바로 장애 등급제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요. 쭉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거의 멈춥니다. 멈추고 아니 지금 쭉 이 멈추고 이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5%대에서 2007년도에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화되고 장애인연금이 2010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활동보조 서비스가 2011년도에 만들어지는 이것들이 장애 등급의 문제들의 갈등들을 폭로화시키는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계기입니다. 이게 아까 1988년도에 손석희가 뉴스에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처음에 의학적인 손상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이 문제가 이 2010년도, 2007년도, 10년도, 11년도 오면서 이것은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주는 데 있어서 장애인 연금을 주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가에 대한 이 근본적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장애 정도로 주느냐, 소득 기준으로 주느냐, 이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2007년도에 아까 등급을 심사를 했다고 해서 2010년도까지 2010년도에 장애 등급을 재심사를 의무화할 때까지 대략 92,000명에 대해서 92,000명에 대해서 이 심의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복지부가 2010년도 6월 17일 날 보도자료 냅니다. 이때까지 장애인들 등급 재심사해가지고 봤더니만 우와 36.7%가 하락했다.
이 말은 마치 객관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것 같지만 장애인 집단이 전체가 사기꾼이네 라는 거하고 똑같이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국가 통계가 국가 정책이 5% 정도는 오류가 있다 그래요. 왜냐 건강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5% 정도는 전부 다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여기 보면 하향이 36.7%지 않습니까? 36.7%가 기존의 장애 등급에서 하락했다는 것은, 이 말은 장애인 전체가 어마어마한 사기꾼이다 하나, 아니면 장애 등록 자체가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등록제였다, 이런 이야기들 고백인데, 국가는 어떻게 몰아갔냐? 어이구 9만 2천 명의 장애인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3만 4,064명이 하락했고, 그래서 이 등급제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판정받지 못했다, 거짓말했다, 거지로 등록했다. 그래서 의무화시킨 등급 의무화, 재심사를 의무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급에서 2급 떨어지는 장애인들은 기존의 활동 지원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까지 같이 겹쳐서 이 당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등급에 어마어마하죠. 여기 보시면 2007년도부터 쭉 있고 의무화시키면서, 등급을 의무화시키면서 등급 외 판정들이 36,000, 42,000, 39,000, 38,0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율이 이렇게 쭉 오르다가 그냥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에 10만 명 이상씩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장애 등록을 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장난쳤는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OECD 국가는 13. 몇 프로까지 장애 등록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5%, 6% 이거 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이 몇만 명, 이렇게 수만 명의 장애인들의 이 생사를 갖고 놀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등급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를 심의를 더욱더 강화시키죠. 그래서 저희는 장애 등급 심사센터를 점검 운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인은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장애인 차별의 낙인,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라는 본격적 규정이 2010년도부터 되었고, 원래가 2018년도죠. 내년도가 2019년도입니다. 이제 저희가 주장했던 장애 등급제 1등급제 2등급은 내년도 7월, 2019년도 7월로는 역사적으로는 31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2019년도 7월에는 장애 등급 단계적 폐지와 종합 지원 체계 도입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촉발시킨 투쟁이 바로 2010년도에 여기가 국민연금 장애인 심사센터 정도예요. 저희는 장애 등급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로크로테스의 침대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산의 침대에 딱 가둬놓고 장애인을 여기다 올려요. 그리고 몸이 좀, 팔이 좀 나오니까 팔을 잘라버려요. 이런 침대에다가 발이 좀 나오겠죠, 그죠? 발을 잘라버려요. 몸에 침대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요런 침대에다가 장애인을 올려놓고, 팔이 나오면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가 나오면 다리를 자르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굉장히 유명한 속담인데요. 장애 등급제가 이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어차피 국가가 만들어 놓은 한정된 예산, 찌질도 못난 예산, OECD 국가의 최저의 예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등급이라는 칼날을 가지고 장애인의 팔다리를 잘랐던 역할이 바로 등급의 기준의 역할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가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0 또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아마 장애 등급제와 관련해서 폐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저희가 8월 21일 날 2012년 8월 21일 어떤 선택을 합니다. 광화문 지하차도에 들어가는데요. 그때 두 가지의 한국에서의 복지제도 문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비 받는 거 있죠. 그게 뭘까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장애 등급제 폐지 두 가지의 기준을 폐지하라고 하면서 정부를 향해서 싸웠던 시작이기도 합니다. 물론 10년 전도 싸웠지만은 2012년도에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대통령 선거 전에 그 약속을 받으려고 농성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들어갈 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이 굉장히 큰 덩어리거든요. 이게 10조짜리가 이건 폐지하면 10조짜리거든요. 10조, 국가 10조를 내놔야 되는 싸움인데 10조짜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통 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들을 알고 있었고 당위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가족 부담으로 넘기는 이 방식의 복지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이 가난을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가족의 책임으로 몰고 있다라는 이런 정서와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거의 다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자 그러니까 좋대요. 같이 싸우지는 못하지만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애 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찬성을 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이 당시에 정부는 찬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찬성합니까? 말을 안 한다는 건 찬성 안 한다는 걸로 알고 있을까요? 지금은 아마 여러 많은 이야기가 돼 있고 설명이 좀 당위적으로 인권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장애 등급제 폐지는요. 장애 등급제 폐지는 UNCRPD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의해서도 이것은 폐지하라고 UN 장애인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공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당위적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이때는 복지부도 그렇고 장애인 내부도 그렇고 내부 장애인 당사자들도 그렇고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반대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성을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장애 등급제 문제는 낙인입니다. 낙인이에요. 1급, 2급, 3급. 저의 장애 복지법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급 돼 있어요. 바로 1급, 2급, 3급 이것은 급수로 낙인화시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바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의해서 이 반인권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라 라고 권고받은 사항의 핵심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에 대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장애 등급제는 저희는 손상으로만 장애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냐. 다쳤다. 손상은 뭡니까? 의료적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손상의 기준으로 나를 본다면 저는 1급이죠. 근데 나를 통해서 관계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그 급수에 혹시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장애인을 만났을 때 장애 등록 중에 장애 1급으로만 보면 이 사람의 사회적 환경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쵸? 그런데 바로 사회적 환경을 전혀 볼 수 없는 이 등급 판정이 우리나라의 서비스 판정의 기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급에서 2급 떨어져 버리면 생존의 문제, 활동보조 서비스조차도 기존에 받고 있었던 것도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서비스 판정의 기준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졌고, 바로 이제 서비스 판정의 기준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 등급제와 가구소득
뭐 선착순, 이게 가구 소득은 뭐죠? 부양업자 기준 소득, 수급권, 국민기초생활보장 이거 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그리고 이건 결국 누가 만들었냐? 관료들의 행정적 편의주의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장애 등급제는 폐지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의 장애 등급제의 출발인 의학적인 장벽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었어요. 이 부양업자 기준 두 가지 투쟁의 부양업자 기준은 이 소득 기준이라는 것들의 경제적 장벽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2012년도에 저희는 농성을 시작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2013년도에 이분은 2010 이렇게 아웃됐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장애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 등급제를 폐지해서 개선하겠다라는 약속을 박근혜 대통령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초기에 박근혜 정권에 이 농선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초기에 첫 번째 회의 때 저희가 들어갔었어요. 그게 1기 회의인데 1기 회의하고 쫓아내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기 회의 때 이런 약속들을 했어요. 장애 등급제 폐지로 해서 중간 단계인 중경 단순화로는 가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 보장, 바로 장애연금에 대해서 의학적인 기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도 같이 봐서 만들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종합판정도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뭐 그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고 후퇴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해서 자기 등급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박진영이고 장애 등급제 때문에 아마 자살했어요. 떨어져서. 송국현이라고 해서 시설에서 살던 장애인인데요. 저는 24살 때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지만 나와 비슷한 나이대 20대의 장애를 입은 친구입니다. 그는 여기를 맞아가지고 이렇게 갈렸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집에서 있게 해줘가지고 제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다니면서 이렇게 과정을 밟아봤지만 이 친구는 20대에 나와 비슷한 때에 장애를 입고 시설로 보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느냐? 꽃동네 갔습니다. 그래서 꽃도 아닌데 꽃 취급받으면서 20년, 30년, 20대, 30대, 40대, 50대 돼가지고 나와요. 왜 나왔냐?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래서 시설에만 있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활동 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립생활하자 이렇게 해서 그 꿈을 안고 왔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찾아갔습니다. 등급심사를 하래요. 등급심사를 하니까 상급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 1급으로만 제한했던 것들을 또 열심히 사서 김주영이라는 장애 여성이 죽어서 또 열심히 사서 2급까지는 받게 했었어요. 그런데 2급한테만 다 주는 게 아니라 2급까지 대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상급이 되어버리니까 활동 지원 서비스 자체를 신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또 찾아갔어요. 항의했어요.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고 다시 돌아오는 날, 다음에 다시 오겠다. 면담 거부당하고 국민연금 항의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일날 교회 가려고 기다리다가 집에서 불타서 죽습니다. 그때 장관이 문영표 장관이에요. 장애인들한테 등급심사를 그렇게 강화시키고
활동보조 서비스, 중증장애인에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1급에서 제한했다가 거기서 좀 밀리니까 2급에서 또 제한시켜버리고 그거 가지고 3급 좀 열어주던가 아니면 등급제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호소를 해도 꼼짝하지 않았던 문영표 장관은 누구한테는 그렇게 후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깜빡가 계시잖아요. 누구한테 후했죠? 국민연금 이사장 가가지고 이재용이랑 짜고 쳐가지고 3조의 돈을 그들에게 바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깜빡가 있어요. 바로 문영표 장관, 그 당시 보건복지부가 장애 등급제를 가지고 장애인을 어떻게 죽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영표 장관 집 앞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들인데요. 장애 등급제 개편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장애 등급제 개편. 2013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의 전체 예산 1조 1천억인데 17년도니까 2조가 됐다. 2배네. 1조, 2조니까 2배 됐다. 우와 많이 늘었다. 그런데 복지 체감도가 없다. 이러면서 장애 등급제를 개편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라고 찾아봤어요. 저희가 사실이네요. 객관적인 사실. 2012년도에 예산이 대략 9,376억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조 8천억까지 늘어나죠. 2017년도에 지금은 대략 2조 2천억인데요. 보니까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었죠. 그죠? 아, 그래 퍼센티지 보세요. 네. 오, 야 박근혜 정권이 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려줬네. 너무 감사하죠. 그죠? 알아봤더니 지방정부에 있었던 이 거주시설 예산을 중앙정부로 갖고 오면서 대략 4,280억을 이해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2조의 2배의 수치는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을 있었던 예산을 중앙정부로 갖고 오면서 그냥 산수노름한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늘린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거주시설 예산을 중앙정부로 갖고 오면서 거기에 4천억을 늘리면서 예산이 2배 늘었다. 이렇게 빵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열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거주시설 예산을 늘린 거 빼놓고는 그냥 자연증가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해요. 복지부 보도자료에서 갖고 오는데 의학적인, 획일적인 이 분절적 전달 체계를 복지 예산이 올랐는데도 복지 체감도가 낮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에요. 발표 계획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예산 자체가 복지 예산이 올랐는데도 복지 체감도가 낮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예산 자체가 OECD에서 최꼴찌이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그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는 이 문제는 낙인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자기의 등급제는 장애인의 낙인을 찍는 차별의 역사의 핵심적인 조항이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이 등급제 때문에 가졌던 장애인의 인권에 씌워진 오명들이 어마어마해요. 이름도 겁수로 고깃덩이처럼 붙이고 어떤 것들 하나를 획일적으로 중앙화시켜버렸고 굉장히 다양성들이 있는데 딱딱 구분하죠. 1급, 2급, 3급 구분화시켜버렸고 사회주의는 이 등급제의 총괄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정치, 사회 모든 문화적으로 낙인화시켜버렸고
있고 그것이 저희는 차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는 차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필요에 의해서 좀 다시 재편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 이게 뭐 필요에 대한 뭐 탑이래요. 쭉 있는데 생리적 욕구 가장 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죠. 그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 자존에 대한 욕구, 그리고 최고의 높은 단계가 필요가 인간이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맞나요?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욕구는 배터리 욕구, 와이파이 욕구가 가장 크대요. 이 말은 사회적으로 변한다는 게 필요라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변화하는 것들을 맞추는 것이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이 변화를 맞추고 이 변화에 맞추어서 사회가 이 제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저희가 장애 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집행됐을 때 가지는 고민입니다. 바로 이 장애인의 필요가 뭔지 이것을 사회화시키고 이것을 제도화하자. 뭐 이렇게 뭐 이 장애 등급제 폐지 우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장애 등급제가 없어진다고 또 다른 기준이 마련될 텐데 별반 변하는 게 있겠냐? 지금 제가 장애 등급제 폐지 민간협의체의 민쪽의 대표로 참여하고 장애인 정책국장이 같이 협의를 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9월 3일 날 이제 종합지원체계에 대한 종합조사표가 있습니다. 조사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위 이제 복지관에서 가면 인테이크 할 때 쓰는 면접조사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가 있고요. 당신들 이름 적고 뭐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다 나열해놨어요. 그래서 너 필요한 게 뭐니? 이렇게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용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의 활동보조 인정점수조사표의 조사를 변형시킵니다. 이 사회적 환경들의 요소들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면접지가 종합체계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결국은 종합조사표는 또 점수를 오르는데 그러면 또 다른 기준이 아니냐라는 질문, 기준만 까다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는 과정 쭉쭉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달라질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2018년도 6월달에 지금 이렇게 지금이죠. 이게 원래 나왔던 자료이니까 장애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만들겠대요. 쭉 보십시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 인지적 특성이라는 건 왜 들어갔을까요? 발달장애. 아마 8월달 내로 청와대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대책들이 아마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청와대에서 계속 공son하고 있어요. 아마 8월달인데 대략 어느 정도, 돈으로 따지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될 수 있을까요? 한 1,000만 원, 1,000억 정도 더 주면 되겠어요. 기존에서. 한 2,000억 정도 필요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기에 현장에서 한 5,000억 정도? 어떠세요? 제가 이 돈을 이야기하는 게 이 돈까지 같이
예산까지 같이 발표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냥 기존에 옛날에 정부가 발표하던 이런 정책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정책을 할 텐데 예산은 얼마 넣겠다까지 같이 고려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다. 이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2019년 7월 달에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2020년도, 2021년도 세 단계가 있죠. 이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단계적 폐지예요. 단계적 폐지. 첫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럼 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다 폐지하겠다. 여기에 어떤 서비스들이 들어가냐? 활동 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그리고 또 장애인 거주시설과 응급알림 이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4개 서비스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4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등급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종합지원체계를 통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1급, 2급, 3급까지 제안했던 활동 지원을 1급에서 6급 모두 다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급 장애인도 그 점수조사표에서 점수가 나오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제공받을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낮겠지만, 시간도 작겠지만, 어떤 대상도 이것들을 신청하는데 막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등급으로 다 막았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동과 관련된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장애인 콜택시 누가 타니? 이런 이야기.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몇 급 타는지 아십니까? 1급, 2급만 이용해요. 그렇죠? 3급은 또 못해요. 1급, 2급, 3급들 중에 중증도라고 하는데, 이 중증도에서 혜택받고 있는 이 학력이 많아요. KTX 요금 50% 할인. 이런 것들. 이동과 관련되어진 수많은 서비스들의 기준을 2022년도에 20년도에 19년도 말고 20년도에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의 1, 2, 3급의 체계들을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저희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노동과 소득의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2022년도에 장애인 연금 있지 않습니까? 연금. 지금 장애인 연금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급, 2급, 중급, 3급이에요. 예. 저희는 지금 주장하는데 2019년도 7월 달에 31년 만에 단계적 폐지의 첫 번째 단계로 장애인 연금 대상자를 3급까지 확대시켜라. 그러면 지금의 장애인 연금 대상자의 2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3급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거든요. 지금의 대상자의 2배를 늘리고, 그리고 연금의 수준을 장애 수당으로 해라. 연금이 그게 지금 연금입니까? 별로 연금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으로 주고, 부가급여로 들어가는 부가급여. 장애인 연금에 기초급여가 있고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보통 장애 정도에 따라서 20몇만 원까지 필요하게 이렇게 나와요. 조세. 누가? 발달장애 같은 경우. 그러면 부가로 들어가는, 장애 때문에 들어가는 부가로 들어가는 이 연금 액수를 20몇만 원까지 올려서 이것을 모든 장애인들한테 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랑 정부랑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죽어도 못하겠대요. 왜 못하냐? 지금의 예산의 2배를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 들어가는 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활동 지원 서비스, 이것도 어마어마하대요. 내년도에 1조 단위로 늘어나는데요. 1조 단위로 늘어나는데, 이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개편, 사회적 환경을 도입해서 모든 대상을 여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쭉 보면 단계적 폐지의 핵심이 2019년도 7월 달에는 딱 보시면 그냥 교구표가 들어와요. 그거는 아마 곧 발표될 건데, 9월 3일에 공식적으로 다 발표될 건데, 그거 보시면 그냥 점수화 시킨 거예요. 활동 인정 점수에서 점수화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현장에서 받고 있는 인테이크 용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식화시켜서 이것을 이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합행정 도구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7월에는 활동 서비스 보조기구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로의 안내 요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 지원은 2020년에 만들고 22년도에 만들겠다라는 게 이게 다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제기했던 필요에 의한 권한 어디서 결정될까요?